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용입니다. 진영을 넘지 않고 진영에 갇히는 본격 편파 방송 블루 라커룸 함께하고 계시죠. 자, 오늘도 박지훈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아, 날씨가 너무 추워졌습니다. 네, 오늘 정말 춥네요. 네. 박 변호사님 되게 화기가 있는데 네. 영화 떨어지니까 힘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오다가 타이어 펑크가 나가지고. 진짜? 좀 정신이 없어요 지금. 아, 와서 보험사 부르고. 아니요, 이거 뭐 지금 보험사 부르고 할 그런 시간이 안 돼서. 네, 놓고 왔어요? 아니, 지금 했는데. 네. 계속 빠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아이고, 저는 밖에서 방송 준비를 못 하고 계속 카센터 전화하다가 들어왔어요 지금. 얼른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거고 관계는 없습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시고. 자, 그럼 바로 또 현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구형을 했습니다.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는데. 또 어제가 12.3 비상계엄 1년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도 했습니다. 일단 현장 영상을 보고 이어갑니다. 국민의 알 권리 등 종합해서 금일 법정 촬영 신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이제 부축을 받고 재판장에 등장하는 모습. 본 법정, 촬영 종류, 비디오 녹화 및 사진 촬영, 촬영기기의 종류 및 개수, ENG 방송 카메라 2대, 사진기 4대 등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고 한 후에 합니다. 법원 직원과 협의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촬영하셔야 되고 법단 위에서 촬영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요. 촬영 등 행위로 소란케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예, 자, 일단 이제 특검의 구형 전에 이제 재판정에 입장하는 모습, 또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일단 수사되는 건 한 16개고 그 중에 3개에 대한 구형이 있었습니다. 징역 15년. 적용된 범죄에 비해서 또 좀 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적절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구형이라는 거는 형을 구한다는 의미거든요. 요청한다. 예, 검사가 구하는 거기 네. 때문에 뭐 다 그거대로 되기도 하지만 또 더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절반이나 그 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따져보면 뭐 사실은 16 플러스 알파라고 하잖아요. 예. 3가지 정도 했다고 보면 돼요. 예. 약간 주가 조작이라든지 통일교 건진 통해서 무슨 부탁했던 거, 명태균 관련된 일부 부분 다 나오지도 않았어요. 여론조사 했던 거. 그러니까 아주 일부만 지금 기소가 됐고 그 중에 뭐 합쳐서 11년 4년이지만 징역 15년이 구형된 걸로 저는 적절한 구형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하다. 저는 뭐 할 수 있는 최대한을 구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양형 기준상으로 봤었을 때 법정에서 최상한을 구형을 한 것이고 예.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러니까 이 범죄의 죄목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죄라고 할지라도 양형을 할 때는 뭐 범죄 전후의 정황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지위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 안에서 정해진 법정 안에서 구형을 하는데, 저 주가 조작만 해도 일반적인 주가 조작법과는 달리 이미 10여 년 전에 드러났던 사실들을 그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특히 권력을 이용해서 이것을 뭐 빼왔던 그런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죄질이 쉽게 말해서 아주 좋지 않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 다른 2가지 같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 여론 조작과 관련해서 정치자금을 받은 건 아니죠. 직접적으로 받은 건 아니고 대납하게 만들었다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특정 종교단체로부터 어떻게 보면 금품을 수수하고 그와 관련한 유리한 어떤 정황을 만들려고 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무거운 범죄라서 이렇게 구형하는 거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예. 사실 근데 이제 한덕수 전 총리도 15년이었는데 네. 김건희 씨도 이제 관련해서 15년을 받았다. 네. 해서 이제 뭐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 김건희 씨 본인은 굉장히 억울해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최후 진술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억울한 점이 많지만 내 역할과 자격에 비해 너무 내가 잘못한 게 많은 것 같다. 하지만 특검이 말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이거 사실 뭐 본인이 준비된 얘기보다는 예. 뭐 변호인하고 상의 끝에 나온 얘기라고 보이고요. 다툼의 여지라는 게 뭐냐면 무죄를 다투겠다라는 이 뜻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모르겠어요. 이게 무죄가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낮아 보이거든요. 예. 증거가 너무 확실치 않습니까? 뭐 이 김건희 빼고 관계된 만약에 알선수재나 뇌물죄면 준 사람 어허. 누구한테 갔는지 예. 또 명태균 여론조사 등등의 증거가 매우 확실하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다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막 본인이 뭐 그냥
최후 진술이니까 그 정도 발언해야 되겠다 판단을 해서 변호인하고 상의해서 했던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도 얘기 말씀드렸다시피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윤석열이 한 거야. 난 몰라. 난 그저 궁금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라도 예전 인연이 있으니까 그냥 물어본 거 정도인 거고 예. 그렇게 물어봤다고 다 힘쓰면 박성재 주변에서 다 무죄받게?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할 것이고 예. 무슨 정치적 공동체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우리는 다 이미 V0라는 표현도 쓰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 있으면 예. 윤석열을 손들고 다 자기가 했다고 할 거야. 라는 식의 마음가짐이 아닌가. 거기에 더해서 여전히 실제로 김건희 씨는 자기가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전해 듣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변호인단이라든가 이렇게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뭐 적극적으로 좀 다투어야 될 의지 이런 것들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같이 무죄를 믿더라도 법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걸로 나는 억울해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김건희 씨는 실제로 법리상으로도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국권이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런 식의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징역 15년, 벌금 20억 얘기하니까 이게 뭐라고 했더라고요? 헛웃음. 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징역 15년을 구형 뭐 이거 아니에요? 그게 뭐 저는 큰 뭐 이렇게 의미 없다? 예, 본인이 놀람을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놀란 거를. 아마 본인도 사건을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예, 예. 이거 말고도 많이 많은 나왔어요. 사건들이 준비돼 있어요. 많이 왜냐하면 나왔어요.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특검에서. 예, 예, 예. 정말 많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예. 아마 좀 이런 표현이 조금 적절하지 않게 깔끔한 스타트를 하려면 징역 한 5년 정도 구형이 됐으면 깔끔한 스타트. 김건희 입장에서는. 아, 본인에게. 근데 매우 세게 스타트가 시작됐기 때문에 15년. 그래서 헛웃음을 전 진 거라고 보거든요. 속마음은 예. 벌써? 그럼 다음에 더 뭐가 나올 거며 얼마 나올 거며 계산해 보면 엄청난 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죄도 물었으면 이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지 이게 뭐 평균 되는 건가요?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병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미국의 많은 주처럼 예. 100년씩 1000년씩 나오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막 예. 우리 뭐 무기징역하면 뭐 30년, 뭐 50년 이게 최상한으로 예. 할 수밖에 없는데 예. 병합범 가중을 한다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리 되고 있기 때문에 30년 안에 있는 형들은 더하기가 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박 변호사가 생각한 것처럼 생각이 줬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5년. 그나마 김건희 입장에서 무겁다라고 해서 지금 뭐 좀 겁을 먹거나 그런 상황이면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제정신 차리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나마 놀랬으면 제정신이 있는데 네, 저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이것들이 예, 뭔가 이것 봐라? 정치적 그런 어떤 기소라고 아이고 이거 법적으로 이거 문제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 안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게 분명한데 아직도 그런 헛된 희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안 될 줄 알면서 왜들 그래 지금 이거 뭐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뭐 이런 망상에 빠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들을 봐요. 우리도 이제 그 형사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 사건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정말 진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도 그러면 너무 괴롭잖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인지 부조화라고 하죠, 실제로는. 인지 부조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가 있으니까, 버틸 수가 있으니까. 특히 김건희 같은 경우는 내내 자기가 직접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뭐 검찰총장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남편을 내세워서 뭔가를 휘둘렀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뻔뻔하게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던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그게 여전히 통할 거라고 믿지 않으면 못 살아요. 예. 근데 이제 1심이 이제 선고가 김건희 씨 1심 선고가 내년 1월 28일인데 1월에 굉장히 많이 있네요. 1월 21일 날 한덕수 총리가 있고 예. 또 그 후에도 윤석열. 아마 윤 전 대통령 1심 예. 선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1월 중하수는 엄청 바쁘겠네요. 네, 막 신호탄 같아요. 이게 참 공교로울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진관 부장이 변론 종결을 하고 조금 늦게 한다는 거는 그 시점에 좀 같이 하자 이런 시그널 아닌가 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변론 종결을 하면 12월 말에 연내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한 2달 정도 여유를 좀 두는 거잖아요. 예.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아마 건물에 맞춰서 할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재판부가. 왜냐하면 다 중앙지법의 그렇죠. 다른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1월 중순부터
1월 20일부터 계속 선고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아이템이 굉장히 많겠네요. 예, 두 분 일주일에 한 번씩 선고가 됩니다. 예, 몇 년 받는지. 두 분 빠지시면 목요일마다 선고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예, 휴가는 미리미리 다녀오시고.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특히 특검에 집중하는 게 일명 김안빵. 이것도 굉장히 좀 창조적이에요. 이것도 이제 박성재 장관이 스스로 생각해서 이제 저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뭐 제가 이를테면 뭐 우리 양 변호사님 번호를 양변, 박변, 뭐 이렇게 그냥 귀엽게 하는 걸 수 있는데 김안빵 다르죠. 야, 김안빵. 안빵의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예. 뭐 이거를 만약에 박성재 전 장관이 네. 뭐 대통령 되고 아니면 본인 법무부 장관 되고 그때 적었다면 이렇게 적지 않죠. 건방지게. 이전에 이미 이전부터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뭐 두 가지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을 감추기 위해서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빵 뭐. 여러 가지 좀 다각도로 분석하시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니면 그 이름 저장하는 게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사실. 그러면 이미지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매우 오랫동안 알았던 사이고 그리고 그 안방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맞다. 특히 한동훈 전 장관하고도 저는 같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예. 한동훈 전 장관하고 김건희 두 사람이 수백 개 문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카톡을 교환했었다. 예.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들한테는 이렇게 문자를 하느냐. 그때도 네, 그러네요. 그까지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뭐 이거는 진짜 추측인데 법무부 장관 픽을 김건희가 한 게 아니냐. 이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안방으로 하니까 뽑아준 거. 뽑아준다. 그렇게까지 뭐 아니면 아닌 거고요. 근데 어둠의 임명권자? 저는 이게 그렇게 연결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누가 법무부장 임명됐는데 어떻게 건방지게 제가 예를 들어서 양지열 변호사님 양안빵. 형수님인데 양안빵 적겠어요? 그래 적겠습니까? 그럼 바로 주짓수로 이제 시건방지게? 예, 절대 그래 못 적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건방지인 것도 맞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요. 안방은 이제 안방 마님의 줄임말이죠. 예. 실세입니다. 실세. 그러니까 약간은 거기에 싫은 것도 들어있고 비꼬는 것도 들어있지만 여러 가지가 함유돼 동시에 있다. 실세라는 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안방마님이 항상 사실은 바깥에 사랑방에 있는 그 자보다 안방마님이 집안 살림을 다 좌지우지하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저도 박 변호사는 이 부분은 생각이 같은 게 연수원 기수로 따져봤을 때 10년 이상 이전 장관과 차이가 나고 검찰 그만둔 지 8년 정도 됐었고요. 그렇지. 그리고 검찰에 있으면서도 요직을 맡아본 적은 없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이 뭐 특수부에서 날렸다거나 아니면 뭐 검사장을 했다거나 검사장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특별하게 기용이 됐을 때는 물론 뭐 다들 아시다시피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장관 그리고 이제 심은영 검찰총장으로 되는 윤석열과의 한 라인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완규까지. 예, 근데 저는 이거는 사실 김건희의 한 라인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날 또 윤석열도 직접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김건희가 전화했을 수도 있다. 전화 기만 윤석열의 것이었지. 그러니까 새벽 시간대엔 텔레그램으로 보내고 출근한 이후로는 왜냐하면 9시 26분인데 일어나지 않았을 시간이에요. 통상적으로. 보통 아직 개엄 당일날도 11시에 출근했다는 인간인데 9시 26분에 무슨 전화를 했겠어요. 반박하고 싶은데 반박이 안 되는 그러니까 가능성에 있어서는 저는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김건희가 모든 걸 좌지우지했고 이거는 사실은 단순하게 그 당시에 뭐 도이치모터스와 관련 주가 조작 무혐의가 문제가 아니라 김건희가 지난 내란과도 연결돼 있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특검은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저는 12월 2일 날 그 조태영 국정원장한테도 문자 보냈잖아요. 그 내란 전날에. 영부인이 내란 전날에 국정원장한테 문자를 2개를 왜 보내요? 박성재 전 장관의 영장이 2번 기각이 됐습니다. 그게 어쩌면 박성재 전 장관 입장에서는 뭐 본인은 좋겠죠. 기각됐으니까. 근데 이게 또 다른 내란의 측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란 특검에서는 조은석 특검이죠. 그 부분이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더 조사하다 보니까 그 내란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 쪽에 요청을 해서 받은 전화기 등등이거든요. 거기에 나왔던 내용들이거든요. 또 다른 의미의 김건희도 문제지만 박성재도 문제입니다. 만약에 문제된다면. 그리고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한테 별의별 지시를 다 시켜요. 얘는 조사 안 하니? 난 어떻게 된 거니? 김정수, 김혜경 거는 뭐 어떻게 된 거니? 김명수 대법원 조사 전 언제 대법원장 하냐? 어떻게 하는 거니? 등등의 얘기가 지금 있고 더 많은 문자 메시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거는 쉽게 볼 일이 아니죠.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오늘 공천계 의혹과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출석해달라 또 10일에 네. 출석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안 가요. SNS에 이제 안 가는 입장을. 이게 좀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참 한동훈 우리 전 대표님 예. 우리 CBS 나와서 뭐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뭐 하던데 12월 3일 날 작년 12월 3일 날 예, 그날은 12월 3일. 잘 하셨죠. 예, 예. 그날 저 역시 여당 대표가 날 믿어달라. 위법성, 예. 불법성. 날 막는다. 예, 계엄해제. 예, 예. 안심을 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3일까지예요. 4일부터 다 좀 엉망으로 했고. 근데 그 돌아서 지금 국민의힘 저런 상황이 됐고요. 예. 본인 지금 당 게시판 그 단계 사건 조사 지금 그쵸. 진행되면 뭐 다 나올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정치인들은 치고 나가야 돼요. 아 오히려 더 본인의 적극적으로. 캐릭터는 12월 3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 나가가지고 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 전 대표는 특검의 분열 시도라고 딱 얘기했거든요. 분열 시도. 그러니까 이걸 응할 경우에 본인이 당과 더 멀어질 것이다. 이렇게. 아니요, 지금 갈 수도 뭐 공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단계를 한다는 거는 네. 한동훈 전 대표를 축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게 저만 보이나요? 예. 한동훈 전 납득이 안 돼요, 저는. 대표가 약간 이른바 그 뭐 모범생 내지는 공부만 했던 사람들의 어떤 전형을 보이는 엘리트? 것 같아요. 어. 뭐 요즘엔 엘리트 말이 워낙 나쁘게 쓰이니까 좋지 않게 쓰이니까 실제로 그런 의미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우등생 컴플렉스라고 해야 될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줘야 한다라는 아직도 국민의힘 내부를 바라보면서 나 포기하면 안 돼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아니죠. 한동훈 전 대표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국민의힘이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세력을 확실하게 그렇죠. 키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 와서 무슨 국민의힘이 어디를 기대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따가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비상계획과 관련해서 그 뭐 상당수 그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은 지난해 비상계획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죠. 그럼 계엄을 막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 사람들까지 다 끌고 가겠다고요? 불가능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이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면서 본인에 대한 그 게시판 그 조사가 정치적인 어떤 공세다라고 그렇게 치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우물쭈물하잖아요. 지난번에 국회에서 그 추경호 원내대표 수사를 하면서 참고인으로 나와서 달라했을 때는 지금은 사안이 달라요. 아까 박 변호사 잠깐 얘기를 했지만 박성재 전 장관하고 그렇게까지 문자를 주고받았으면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주고받지 않았겠느냐. 이미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예.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일정 부분 당시에 김건희로부터 문자를 받았는데 답을 하지 않았다는 사건 이후로 그때부터 둘이 틀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답을 안 해서 틀어졌으면 그전엔 답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거꾸로. 그럼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겠어요. 여기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서 부당한 지시 내지는 부당한 부탁이 있었는데 마치 나경원 의원한테 것처럼 너한테 봐달라고 했잖아요. 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김건희 씨를 치고 나가야 돼요. 생각나네요. 예,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나는데 이것도 전 안 나갈래요. 이러면요. 그냥 도마에 올려놓고 요리하기가 너무 좋은 상황에 스스로를 몰아넣고 있어요.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치고 나가라. CBS 나와서 인터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터뷰 같은 거는 뭐 해도 많이 되고 보시네. 그거 들어주지도 않아요. 네, 이제 와서.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정체성을 정치인이잖아요. 메시지예요. 행보 메시지. 와서 인터뷰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알려주잖아요.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지지하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안타까워서 하는 거거든요. 대충도 보이는데 그게 안 보이나요? 그리고 거기서 공천 받을 가능성 제로입니다. 제가 제로? 뭐 이런 말씀 드리기 뭐 하지만 양지열 변호사는 제가 받을 확률보다 낮아요. 국민의힘에서 입당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만약에, 내가 생각해보면 난 보수였다 하고 이제 둘이 갔을 때 저희는 반대 영입. 생각해봐요. 한동훈 전 대표는 그날 계엄과 관련해서 막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다음날 바로 그 다음날 보인 행보 그때 윤석열 씨 만나가지고 정권 이양 받겠다고 한덕수 전 총리 수잡고 나가서 가지고 무슨 근거도 없이 그렇게 공동정부를 꾸리겠다라고 해서 황당한 일을 벌였고 그 이후로는 계엄과 관련해서 한 번도 나서서 역할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행적을 보면 12월 3일 날 그나마 잘했던 것마저도 이미 날아가 버리는 위기거든요. 사실 인정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도 그 12월 3일 거를 살리려면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어제도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여당 이재명 당시 대표 공격하는 얘기 하고 있거든요. 안 먹혀요 그게. 예. 오늘은 또 SBS 나와서 또 말씀. 또 하셨어요? 예, 정치쇼. 아휴. 예. 자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이
이게 어제 새벽에 기각이 됐어요. 사실은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봤는데 박성재 전 장관에 이어서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서 내란 혐의 관련한 구속 시도 계속 막히면서 뭐랄까 이게 이제 막바지의 특검의 수사 동력이 좀 가라앉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있고 동력을 이제 받으려면 디딤돌 같은 거거든요. 구속하고 또 그 사람의 진술을 통해서 다른 사건으로 접근하고 탁탁탁 계단처럼 올라가는 건데 사실은 추경호는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마지막에 뭐 한다면 나경원 의원 정도를 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 거의 마지막이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뭐 동력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다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좀 법원이 참 사실 아쉬워요.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뭐 그것도 뭐 수원 3인방 판사 중에 한 분이시긴 한데 뭐 그걸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영장이라는 건 어떤 거냐 인권을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12월 3일 날 작년에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정말 12월 3일 날 공교롭게 영장 실질 심사가 됐어요. 한 1년 지나서 1년 동안 숨겨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 날이나 일주일, 2주일 됐으면 잡혔겠어요, 안 잡혔겠어요? 증거는 다 없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판사라면 그걸 다 보고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막고 어떻게 피했고 어떤 거짓말했고 그 전체적으로 봐서 이 사람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도주 우려가 있는지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그 결정물 딱 보니까 아주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 없다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반대거든요. 제가 봤을 때. 반대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그 사실은 한덕수 전 총리하고 박성재 전 장관도 마찬가지지만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15년 구형이 됐어요. 영장 안 됐잖아요. 그렇죠. 15년 구형될 사람이 영장이 안 되면 됩니까 이게? 몰라요. 어떻게 될지 결론이 전 더 나올 거로 보는데. 김건희 씨 15년 받았는데 이분 구속돼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은 사법부의 신뢰는 조희대 대법원장 통해서 신뢰가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또 그 사람이 임명한 세 사람의 중앙지법의 영장 판사들입니다. 똑같이 계속 기각을 해버려요. 참 답답한 게 그래요. 그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그 담당 실질심사 과정의 판사가 그렇게 물어봤다고 하죠. 특검 측에 그 2분 동안 통화했다고 하는데 2분이란 시간 동안 내란과 관련해서 모의를 할 수 있나요? 라는 식으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법원의 판사들이 기본적으로는 정확히 일반적으로 전후 좌우를 막 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말 기계적으로 그 일이 벌었을 그 시점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어떤 행동이 있었는가를 보는 게 본입니다. 그게 이제 형사소송법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원래 이런 예를 들어서 30 넘어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얘가 반에서 사고 치고 다녔어. 이런 얘기 들을 필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맞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내란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란 전후로 어떤 일을 벌이고 있었는지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얼마만큼 가까웠던지 기재부 장관까지 지냈었고 그리고 그 내란 시국에서 당시의 시점에 비춰봤었을 때 그 시간대에 추경호라는 사람이 그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게 만들면 얼마만큼이나 그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영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에는 2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가 않거든요. 추경호라는 사람이 보기에. 그게 일반 상식에 가까운데 그 2분 동안 그러면 이 사람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2분 동안에 윤석열이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몇 사람을 동원을 해가지고 앞으로 계엄을 한 다음에 이 계엄 계획에 따라서 뭐 국회 해결을 맡고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할 수 있었냐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인 거예요. 질문 자체가. 그리고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걸로 무슨 뭐 내란몰이가 끝이 났다는지 이런 식의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뭐가 착각이냐면 자 좋아요. 추경호 지금 당시의 원내대표의 그런 지시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고 법원이 본 거 아니에요. 일단 다툼의 여지가 많으니까. 그러면 당신들은 그런 지시를 따른 것도 아닌데 왜 각자의 헌법기관인 당신들은 그렇게 중요한 시점에 아무것도 안 했어? 이걸 이 사람들에게 정면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차라리 추경호 지금 당시의 원내대표가 구속이 되고 그 사람이 죄를 다 쓴다라면 그 사람들은 우리는 진짜로 추경호가 뭐 시키는 대로 했고 그게 중요한지 알았어요라는 말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각자 그날 국회에 들어가지는 9명의 국민의 의원들에게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당신은 추경호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면 왜 그랬어? 그 질문을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참 뭐 추가로
뭐 한독수도 기각이 됐었고 박성재도 기각을 두 번 했는데 기각됐죠, 이 사람은. 그때도 위법성의 인식 얘기를 했었어요. 뭐 판사는 다릅니다. 판사는 뭐 그 판사 이 판사 다르긴 한데 이제 기본적으로 취지가 이런 계엄 상황을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일반 형사 판사님들은 지금 그러니까 내란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냥 계엄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대처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저는 뭐 판사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건 저와 생각이 많이 다른 거고요. 뭐 언론 기관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도 이게 정쟁의 요소로 보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영장을 발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저는 그게 사실 작년 4월 4일 날 탄핵되면서 그건 저는 해결됐다고 보는데. 내란 맞다. 예, 해결됐다고 보는데 일부 판사라든지 아니면 일부 언론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중계식 보도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인식이 되고 그 결론이 이런 영장 기각까지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면서 민주당에서 2차 종합특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2차 종합특검 이제 또 국민의힘에서는 뭐 내란몰이 또 하려고 하는 거냐, 뭐 특검 필요하다, 뭐 필요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러나 대통령은 이제 내란 청산에 되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분위기라는데 어떻게 한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이 한 얘기 중에 한마디로 정리를 잘 하신 게 있어요. 통합은 봉합이 아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에 정말로 심각한 질병이 생겼는데 뚝 열어보고 나서 우리 그냥 암 비유를 하죠. 암이 있는데 열어보고 나서 여기 암뭉치가 있네라고 톡 떼내고 그것만 떼내고 그다음에 닫아버리면 그 암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죠. 뭐 이른바 항암 치료라는 거에서 숨어있는 암세포들까지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면역력을 갖춰줘서 다시 암세포가 자라지 않도록 하는 길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일부의 움직임을 보면 그래 윤석열 김건희 구속시켰고 거기 진짜 뭐 나섰던 군인들 처벌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지금 여전히 윤어게인을 외치고 당시의 계엄이 그냥 정치적 해프닝인 것처럼 심지어 민주당의 어떤 잘못된 그런 어떤 국회에서 공세 때문에 벌어진 것처럼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사람,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직도 지금 김건희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 많은 사건들 중에서 한 3개만 기소가 되고 나머지들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중요한 거 뭐 양평 고속도로 사건이라든가 공공지구 사건이라든가 너무 많아요. 아니면 뭐 삼부토건과 관련해서 도대체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진짜로 주가 조작에 이용한 것인가 이거 안 밝힐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어설프게 덮고 넘어왔던 게 대한민국 현대사의 굉장히 큰 잘못이다라고 했고 그 잘못들이 쌓여서 오늘의 지난해의 비극을 낳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에. 종합특검 그래서 필요하다. 네, 내란몰이라고 자꾸 할 필요도 없어요. 윤어게인을 계속하고 장동익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는 한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 만약에 이 내란 상황을 인정한다고 하고 사과를 한다고 하면 몰이라는 얘기를 못 하는 거거든요. 참 국민의힘 답답합니다. 이러면 선거를 하려고 하는 건지 몰라요. 깜짝 놀랐어요. 자, 비상계엄 1년 어제가 됐는데 이제 국민의힘 당 대표 이제 지도부가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송호선 원내대표는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장동혁 당 대표는 사과는 결코 하지 않았고 의회 폭거에 맞서자 이재명 정부의 레드 카드를 분리했는데 자 관련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SNS죠. 이게 이제 그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이 바로 그 신호탄이다. 그 레드 카드를 들어야 된다. 보수 정치의 4번 타자가 되겠다라고 이제 본인이. 근데 저 4번 타자는 뭔지 모르겠어요. 4번 타자 홈런을 치겠다는 의미 아닐까요? 예. 자, 뭐 4번 타자보다도 저는 그 앞에 운동량만 넓혀서는 우승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가 이제 중도로의 확장성을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야구는 잘 모릅니다만 그럼 4번 타자만 잘 치면 야구에서 이길 수 있나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3번이나 2번이 더 중요해요. 테이블 센터. 뭐 2, 3, 4번도 그렇고 수비도 잘해야 되고 팀 플레이잖아요. 이분은 지금 팀 플레이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서도 저분이 도대체 왜 저러는 얘기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물론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뭐 거기에 맞게끔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아예 그냥 본인 뛰쳐나간 거예요. 저는 이 4번 타자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뭐라고 하죠? 스카우트라고 하나요? 네. 저 다른 팀 가고 싶어요. 저 잘 때려요. 이 여기는 제 팀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팀 내에서도 이미 소리당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그 비상계엄 해제 의결 참여했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이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 몰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정치인이라는 거는 자기가 한 행동 그리고 뭐 언행이라든지 특히 행동 중에는 표결이 있단 말이에요. 예. 본인은 이렇게 행동해놓고 그때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친한이라서 그런 건가요? 예. 친한 게 였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본인이 경선을 통해서 당대표가 됐고 예. 뭐 그런 것 때문에 바뀌었는데 근데 사실은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행보를. 그러니까 선거를 한다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 선거는 대선거구제가 아니에요. 소선거구제예요. 한 표라도 많은 쪽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동장을 넓게 안 쓰겠다고 하면 영원히 4번 타자 홈런 맞춰 다 쳐요. 다 모든 게임에 집니다. 이거는 정말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잘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옆에 존재하고 있는데 운동장 넓게 안 쓰고 나는 이제 요거만 해가 보수 정치만 극우죠 사실은 극우적인 것만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선거 이럴 수가 없습니다. 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요. 그리고 사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마치 장동혁 대표와는 다르게 사과를 한 것처럼 그렇게들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사과 아니에요? 정확히는요. 계엄 당시에 우리가 나서서 계엄 해제를 못한 거 이걸 사과한 것도 아니고요.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걸 사과를 했어요. 그럼 계엄의 발생은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는 걸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당시에 국회에서의 공세, 의회 폭거다 이런 주장의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높이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모호한 이중적인 표현을 쓴 거라고 저는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탓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데 국회 내에서 우리가 제 역할을 못 해가지고 결국 계엄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거를 사과한 거고요. 그러고 나서 마치 이제 바깥에서 니네 뭐 했냐라는 얘기를 드는 그런 어떤 또 그렇게 송원석 원내대표의 말을 사과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사과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한 것뿐이지 저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진짜 국민의힘이 잘못했다는 말로 안 들려요. 진짜 사과를 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제 역할, 그러니까 계엄 윤석열이 선포했을 때 윤석열이 그런 일을 알지도 못했고 벌었을 때 신속하게 우리가 나서지 못했다는 말을 해줘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경호는 추경호라고 할지라도 우리도 잘못했습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 얘기 아니잖아요. 왜 이걸 언론에서 저는 사과를 그렇게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또 그럼 둘이 진짜 갈라선 거 아니고? 갈랐으다니요. 뭘 갈랐습니까? 불협화음 전혀 아니다. 그냥 자기 목소리 낸 건데 웃기잖아요. 큰 충격을 들인 계엄을 막지 못하기 이게 뭐 이게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해. 뭐 쥐가 어떻게 막아요? 말도 안 되는 그냥 사과도 아닌 사과 같은 거죠. 사과도 아닌 사과다.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어요. 근데 메시지가 진짜 놀라웠어요. 반성이라는 건 전혀 없었고 여전히 국민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소 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 이렇게 하고 또 국민을 짓밟는 정권의 레드 카드를 꺼내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보면 레드 카드를 꺼내달라. 요거 약간 이제 어휘나 이런 것들 구조가 비슷해요. 사전에 사형받아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형이 있지 않습니까? 무기징역과 반성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12월 3일 이후로.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반성하면 무기징역, 반성 안 하면 사형인데 개전의 정이 있다. 반성 안 하잖아요. 똑같은데 이런 사람인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도 문제지만 지도부 똑같은 발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피고인이고 본인이 범죄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무슨 개전의 정이 있고 봐줄 여지가 있겠습니까? 사형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도대체 이 사람이 말하는 국민은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도 이제 뭐 지금 1년을 맞이하면서 언론사들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특집을 그런 했어요? 설문조사, 여론조사 같은 걸 하는 걸 보면 예. 국민의 상당수는 뇌란이 맞다고 하거든요. 한 70%. 근데 왜 자기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뇌란을 계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도대체 이 국민은 누구인 거예요?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당신이 잘못한 게 맞아라고 하고 있는데 난 여러분을 위해서 안 맞잖아요. 근데 정말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그런 뭐 매체 중에 이런 식의 어떤 분석을 좀 보도한 곳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민 자유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의 폭거라든가 아니면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별로 그런 거 믿는 사람도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진짜 원인은 결국에는 김건희로 인해서 촉발된 문제들 중앙일보 그리고 네. 중앙일보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죠. 네. 예, 연재를 쭉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돈 안 받고 무료로 풀었더라고요. 그 기사는. 하여튼 번외편이라고 이제 보려고 많이 고민하셨구나. 결제해야 되나 봐. 옛날 직장인데. 했습니다. 했구나. 예, 역시. 근데 그거는 무료로 풀었더라고요. 그 그렇군요. 부분은. 예. 근데 번외편이라고 썼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거 별로 믿지도 않는 거고 네. 그냥 핑계일 뿐인 거고 실체는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때 계엄 전후가 딱 날짜가 김건희 무혐의 처분을 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하던 시기였었고요. 맞아요. 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막 열리기 직전이었고요. 예. 여론 조사를 해보면 이 여론이 뭐 10%대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때였거든요. 바로 당장 자기 앞으로 이 수사의 칼날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이건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말 갖다 쓰는 것밖에 안 그렇죠.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타이틀 보고 그렇구나 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10% 내지. 좋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들리는 얘기고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상황을 이해하는 국민들은 누가 지금 잘못했다고 인식할까요? 윤석열의 아직까지 이런 인식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소수. 그 국민이 자기가 말하는 국민은 그 소수 이 타이틀이나 신문만 보고 할 수 있는 그 소수한테 바라보고 하는 얘기라고 인식이 됩니다. 자, 이제 장동혁 당대표 체제 과연 그럼 이제 다가오는 지방선거 6월 지방선거에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또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초재선 의원도 한 20명, 20여 명 정도 이제 또 사과를 또 해야 된다 이렇게 나서기도 했었기 때문에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힘이 또 안 실리는 모습도 보이긴 하는데. 장동혁 체제가 언제는 힘이 있었나요? 예. 근데 장동혁 체제가 힘이 없었다라고 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에서 장동혁 체제가 지방선거 전에 무너지려면 이전에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들이 목소리를 냈어야 돼요. 예. 그런데 1년이나 지나가서 이제야 초재선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도 참 우습기도 할 뿐더러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고요. 더 많은 절대 다수는요. 어디 가서 뭐라고 했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도 국민의힘에. 인터뷰도 안 하고. 저는 과반수 이상은요. 인터뷰 안 하고 어디 인터뷰도 갔지? 거절하고 다시 뭐 그때 뭐 저기 뭐 그 9명이 MBC에서 그랬던가요? 9명 찾아가가지고 그럼 이제 다시 그날에 오면 국회에 들어가서 해체하라고 투표하겠냐 물어봤더니 답을 안 하세요. 그냥 피해요. 왜? 그들도 그렇게 피하는 분의 상당수는 내년 선거와 상관없이 총선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대표가 되든 뭘 하든 어쨌든 내 자리 내 지역구는 안전해. 뭐하러 지금 이 장마철에 나서서 내가 비를 맞아. 이러고 있으니까 설령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내에 소수가 있어도 어차피 그분들 다수 아니에요. 못 쫓아내요.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체제 관련해서 최고위원이 이제 무너져야 되는데 네. 무너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예컨대 김재원 최고도 있고요. 김민수 김민수 최고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이 대표 체제는 그냥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2년이죠. 임기 2년을 다 채울 겁니다. 다 채우고 아마도 지방선거도 치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계속 한동훈 전 대표를 눈여겨보고 있는데 네. 이럴 때 치고 나가라 이 말인데 치고 안 나가시니까 유지되는 거죠 뭐 그냥. 30분째 계속 치고 나가라고 말씀 예. 그래서 드리고 제가 유지가 되는 아까 거죠, 뭐. 장동혁 대표 그 SNS 글에 4번 타자 얘기가 4번 타자. 본인이 다른 팀 가고 있으니까 드래프트 해달라라는 목소리라는 게 어차피 이 체제로 가가지고 나의 대표 임기 끝나고 나면 이 당에서 내가 더 뭐 대표를 한다거나 중진으로 역할 맡을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차라리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운동장 넓힐 필요 없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마음껏 뛸 수 있는 그 팀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렇군요. 자, 이런 건데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요즘 또 꽤 많이 나가고 이제 공개된 재판에서 발언이 많이 조명되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진술을 하는 걸 보면
다 사령관들,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오죽하면 홍정원 전 차장이 피고인은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겁니까? 네. 뭐 이렇게 무릎 직접 꿇으시는데 이를테면 군 투입은 김용현이 했고 나는 말렸다. 근데 이런 전략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에 내놓은 해명이 뭐냐? 부하한테 책임을 미루는 게 아니라 내가 무죄를 받아야지. 우리 부하들 챙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느낌의 느낌적 느낌으로. 궤변이죠. 참 답답합니다. 이게 법률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고 검찰총장. 변호인들도 있을 건데 본인이 예. 무죄를 받아야 부하들이 산다. 그게 큰 명제는 맞을 수는 있겠네요. 내란 우두머리 두목이 무죄면 그 넘버 2, 3, 4, 5도 무죄다. 무죄가 되니까 니들이 다 했다 하자이? 나는 무죄가 이런 논리인데 참 맞네. 웃기네요. 박 변호사 오늘 처음으로 해맑게 웃으셨습니다. 네, 웃깁니다 진짜. 내가 무죄되니까 너희들 유죄되고 뭐 이런 얘기로 들리거든요.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얼마나 그동안 본인이 수사하고 이 재판을 넘기고 하는 과정에서 어거지 법리를 썼느냐가 저는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말이 돼요. 예. 내란 우두머리가 무죄를 되면 내란은 없었던 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란에 대한 중요 임무 종사도 없고 내란에 대한 방조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내란이 아닌 게 되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내란이 아니라고 될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그거를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그 주장에 맞는 사실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사실이 없어요. 예. 김용현을 말렸다라고 하는데 말려서 군인들이 안 가냐? 군인들 갔어요. 본인은 김용현이 군인들 보낸다고 하니까 그 민간기관에 보내지 마. 라고 했다고 하는데 다 왔어요. 저는 그중에 맞닥뜨린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직접. 예, 그중에 일부는 저가 갔던 곳에 저 있었어요. 공장에 뉴스 공장 벙커. 예, 그 여론조사 기관 꼭 앞에 같은 건물이면 같은 건물입니다. 갇혔구나. 예. 예.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그게 또 언론에 다 보도됐어요. 군인들로 있었던 거. 저 CNN까지 나왔어요. 왜 이래요? 화면도 봤어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한편으로 저는 사실관계조차도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주장하는 법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따위는 왜곡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 나가서도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거지 쓴다라고 하는데 그걸요 뒤집어서 그 사람이 검사실에서 힘없는 피의자를 상대로 그 어거지를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리 지르면서. 그리고 그게 공개된 재판정도 아니고 밀실인 거고 그 사람은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6개월이고 1년이고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네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바뀔 수 있어요. 그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모습이 어거지 쓰는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 소름 끼쳐요. 예. 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이제 국민의힘 여러 가지로 곤란한 상황이기도 한데 민주당도 좀 약간 악재가 있긴 합니다. 자 김남국 전 의원 대통령실 비서관이었는데 훈시경 현진 누나 논란이 또 새로운 또 공격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오늘 근데 사표를 냈기 때문에 이제 이 논란이 좀 사그러들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이게 뭐 네. 이름이 강훈식, 김현지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냥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예, 그렇죠. 참 이 찍는 걸 좀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화면도 이게 폴드 이렇게 맞아요. 접어도 되거든. 접으면 이게 안 보이거든요. 예. 이게 또 폈어. 이렇게. 이게 참 뭐 잘했다 말씀은 제가 드릴 수가 없는 거고 예, 잘못된 거는 맞고요. 어쨌든 간에 참 대통령이 뭘 일 하려 그러면 이런 일이 자꾸 생겨버리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예. 사실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죠. 네. 그리고 설령 이게 진짜 뭐 인정할 만한 어떤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칠더라도 네. 그러면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는 비서관이고 또 공당에 있는 지금 부대표를 맡고 있는 분의 문자면 설령 개인적인 문자를 줄더라도 혹시 뭐 비서실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분께 건의해 보겠습니다라는 식으로 갔었어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자기들끼리 하는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훈시경이 뭡니까 세상에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 이건 100% 김남국 비서관이 잘못한 거고요. 예. 근데 저는 김남국 비서관 사임만으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애초에 문제를 제기하고 만들어낸 사람이 문진석 부대표였잖아요. 왜 여기서는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오히려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분이 입에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고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는데 거기서 끝날 일이 아닌 거죠. 이거 아니죠? 예, 민주당 내에서 징계를 하든지 해야죠. 이거는. 아니 이거 심각한 거예요. 예. 인사청탁한 거잖아요. 굉장히 잘못된 그러니까 김남국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말했다시피 훈시경, 현진 누나 누나 이게 참 뭐 어쨌든 그러면
문진석 부대표가 가장 결정적으로 아니 구체적으로 지령을 내리잖아요. 내가 하면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안 들을 거니까 네가 얘기해라. 이게 뭡니까? 아 이건 좀 약간 좀 그래요. 아유 저는 뭐 대통령 일을 할라 해도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언론들은 계속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보고 있죠 당연히. 예. 보고 있다가 이거 뭐 학대할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보여줘도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호를 해주고 이걸 편들어 줍니까? 그러니까 100번 그냥 가정을 해서 김남국 비서관의 편을 들자면 김남국 비서관 입장에서는 예전에 이제 뭐 동료 의원 시절부터도 뭐 사이가 가까웠다거나 아니면 선배 의원이라서 거절을 하기가 민망하니까 대놓고 거절하기 민망하니까 듣는 척하고 듣는 척 해준 거다라는 말을 상상 속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렇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얘기를 용어를 써가면서 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어떤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일이 내밀하게 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그런 걸 만들어냈다는 것만으로도 정치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거고 그 일을 특히 후배 의원 비서관에게 시킨 사람은 더 책임을 져야죠. 그게 명확하게 책임을 져주는 게 오히려 이재명 정부 그리고 지금 여당에 대는 기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부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요. 자, 아무튼 좀 아쉬운 처신이었다라는 점까지 짚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블루라커로 오늘 추운 날씨에 두 분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